자, 지금부터 2024년도 군무원 통신직입니다. 전자공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P형 반도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페르미 준위는 금지대 중앙보다 위쪽에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성 반도체죠. 우리가 실리콘이라든지 게르마늄, 순수한 실리콘만으로 되어 있다든지 게르마늄으로 되어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성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진성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밴드를 우리가 밸런스 밴드, 그래서 가전자대라고 했어요. 가전자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전자대에 있는 최외곽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에너지 밴드가 있다겠죠. 그런 컨덕션 밴드, 전도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이를 전자가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대라고 했어요. 금지대. 금지대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 전도대 위로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의 값을 우리가 에너지 갭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갭이 좁을수록 금속에 가깝고 멀수록 비금속 전연체에 가깝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진성 반도체는 이 페르미 준위가 이 금지대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이 페르미 준위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 준위라고 했어요. 정의가. 확률 분포 함수로 따진다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2분의 1인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준위가 가운데 있는데 P형 반도체는 삼가 불순물을 집어넣죠. 그러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아무래도 전자가 부족하니까 적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존재한다. 이 준위를 우리가 억셉터 준위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금지대 중앙보다 위쪽에 존재한다. 땡이에요. 틀렸죠? 자, 전공에 의해서 전기 전도가 이루어지는 불순물 반도체. 정확히 맞죠. 그러니까 P형 반도체는 전공이 다수캐리어고 전자가 소수캐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에 의해서 주도돼서 전기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인 것도 맞고요. 답은 2번이 답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걸 모르더라도 이런 걸 정확하게 한 문장만 알아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과잉전자. 이 과잉전자가 있을 수가 없죠. 소수 캐리어인데. 하여튼 과잉전자를 발생시키는 불순물로, 자, 인이라든지 이게 아세나이드라겠죠. 비소라겠어요. 비소. 아세나이드. 자, 이게 이제 안티몬이라겠죠. 안티몬. 그래서 여기에 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비스무트라고 하는데, 이런 원소기 물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안티몬을 첫 글자를 따서 제가 안티비피라고 했습니다. 안티비피. 이 안티비피는 이제 오가 불순물이죠. 그래서 불순물의 이름을 도너라고 하잖아요. 도너. 그래서 N형 반도체의 불순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P형 반도체 설명으로는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은 P형 반도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도너 원자. 이 도너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N형 반도체 불순물을 도너라고 표현하는 거죠. P형 반도체는 억셉터라고 표현하는 거죠. 도너에서 과잉 전자가 빠져나가면 도너 원자는 정기적으로, 자, 우리가 도너에서 이제 빠져나가면, 전자가 빠져나가면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기는 하죠. 문장 자체는 맞는데 이것은 N형 반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만 맞았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PN 접합 다이오드. 자, P 쪽은 P 영역은 3가 불순물로, 이제 NO 영역은 5가 불순물로 도핑되어 있죠. 정확히 맞죠? 자, P 영역과 NO 영역의 도핑 농도를 높이면, 농도가 높을수록 전위 장벽은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산 전위가 커진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죠? P형의 N형 영역보다 높은
전압이 가해진 상태를 순바이어스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가 N 접합을 하게 되면 공간 전하 영역이 이제 일단 접합할 때 당시에 생기죠. 이 상태에서 열 표현 상태에서 이제 전압을 가하는데 P 쪽에 플러스 N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하게 되면 전공을 플러스 전위가 밀고 전자를 마이너스 전위가 밀어서 전자가 이쪽으로 전공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겠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순방향 바이어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P 영역이 NO 영역보다 높은 전압이다 이 말이죠. 높은 전압을 가했을 때 우리가 순방향 바이어스다 이렇게 말을 한다. 맞는 표현이죠. 역방향 바이어스의 크기가 증가하면 역방향 바이어스는 이 반대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접합 캐패시터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이 공간 전하 영역폭이 넓어지죠. 여기에 있는 전공들조차도 이 역바이어스를 가면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전압에 의해서 이 전공조차도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공피축이 늘어납니다. 이 전자도 이제 이쪽에 플러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접합 부분에 있는 전자들도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간 전하 영역폭이 넓어지죠. 이 폭이 넓어질수록 이 공간 전하 영역 때문에 생기는 C의 용량은 이 공간 전하의 폭에 반비례죠. 줄게 되죠. 그래서 C 값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땡이죠. 그래서 이 캐패시터, 이 공간 전하 영역 때문에 생기는 캐패시터 값은 공간 전하 영역의 폭에 반비례한다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틀렸다. 그래서 1, 2, 3번은 맞았는데 4번이 틀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모스 FET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게 적절한 거 골라 해서 네 문장 다 몰라도 한 문장만 정확히 하시면 맞출 수 있는데, 그죠? 자, N형, N타입이죠. N채널 모스 FET에서 전류는 전자의 확산에 의해서 흐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모스 FET를 이제 그려보면, 자, 여기가 N 플러스, 바디가 P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N채널 모스 FET예요. 이쪽이 게이트죠. 여기는 옥사이드층이죠. 절연층입니다. 옥사이드층이라고 하죠. SiO2층이죠. SiO2층. 산화층이라고 그래요. 게이트에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전압을 가야죠. 가게 되면 여기에 전공들이 밀리다 보면 공간 전하 영역처럼 공피증이 생긴다 그랬죠. 이 플러스 전압을 더 장시간 더 가하게 되면 소수 캐리들이 모여서 뭐가 생겨요? 전자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생기죠. 그걸 채널이라고 했어요. 그럼 채널이 생성될 정도로 이제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고 나서 이쪽이 소스다. 소스에다가 접지를 합니다. 그럼 게이트에다가 이쪽이 게이트다. 드레인이다. 게이트가 아니라 드레인이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하죠. 그러면 이 전자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이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이제 흐르기 때문에 N채널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가해서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뭐예요? 전개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해요? 드리프트 전류라고 하죠. 드리프트. 농도 차이에 의해서 흐르는 것은 디퓨전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드리프트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확산 현상이 아니라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가는 거죠. 확산이라는 것은 디퓨전이죠. 그래서 틀렸죠. 이해되시죠? 이게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확산에 의한 전류가 아니라 드리프트 전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형입니다. 이번에는 P형이에요. 이 P형이라는 건 P타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쪽이 게이트고요. 여기 옥사이드층이고, 이번에는 P타입이에요. P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N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바디 쪽은 N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야 다수 캐리어들이 사라지다 보면 공비증이 생기고,
더 장시간 가면 소스 캐리어들이 모여서 채널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이제 소스다. 그러면 소스에 접지를 하고 이 전공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드레인 쪽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야 전공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P형, P채널 모스 FET에서는 소스의 전위가, 이쪽의 전위가 드레인 쪽의 전위보다 높죠.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0V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압이 낮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이 높은 거죠. 그래서 2번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렵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초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죠. 3번, 소스의 전압이 변화할 때 문턱 전압이 변화하는 현상을 채널 길이 변조다. 이게 여러분들 채널 길이 변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채널 길이 변조. 이 채널 길이 변조라는 것은 이 채널의 길이가 짧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레인 전압을 가게 되면 전류가 드레인 쪽 전류가 드레인 쪽에 전압을 가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핀치오프가 일어나면서 일정한 전류로 가죠. 이런 영역을 우리가 포화 영역이라고 해서 포화 영역. 포화 영역. 증폭 영역이죠. 이렇게 일정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이유가 뭐라겠어요? 이제 드레인 전압을 가게 되면, 자, 보세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제 이쪽이 이제 바디 쪽엔 접지가 되어 있다면, P 쪽의 전압보다는 이제 드레인 쪽의 전압이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PN 접합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PN 접합 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0V고 0V니까 전압차가 없지만, 이쪽은 전압이 증가할수록 역방향 전압이 커지잖아요. 그럼 PN 접합자에 원래 공비층이 이 정도 있었지만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공비층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 채널이 끊김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채널이 끊겨지는, 여기 처음에 끊겨지는 이런 찰나를 핀치오프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랬었어요. 이렇게 되는 현상. 근데 이제 이 전압을 더 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아예 이제 전류가 이렇게 공비층이 더 늘어나서 채널이 아예 이렇게 없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건너뛰는 거죠. 안 흐르는 게 아니에요. 건너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지면서 이제 핀치오프 현상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일어나면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 이 채널의 길이가 여기죠. 이 길이가 긴 채널에서는 큰 효과가 없지만 짧은 숏 채널에서는 이렇게 채널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전류가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채널 길이 변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채널 길이 변조라는 것은 숏 채널의 길이가 짧을 때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채널 길이가 짧을 때 포화 드레인 전류, 포화 전류죠. 이게 포화 전류 아니겠습니까? 전류와 전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증가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짧은 채널에서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채널 길이 변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채널 길이 변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의 전압이 변할 때, 이 소스의 전압이 변할 때 문턱 전압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뭐 채널 길이 변조라고 한다 그랬는데 문턱 전압이 변하는 현상은 바디 효과죠, 바디 효과. 예, 여기 이제 바디 쪽에 전압을 가했을 때 이제 효과가 문턱 전압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바디 효과라고 했죠. 예, 그걸 말하는 것 같고요. 설명이 틀렸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채널 길이가 길수록 이런 효과가 큰 게 아니라 채널 길이가 짧은데 숏 채널에서 이 채널 길이 변조가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채널 길이가 길수록 채널 길이 변조 효과가 큰 게 아니라 짧을수록 채널 길이 변조의 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일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증가해버리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채널 길이 변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난이도가 높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시더라도, 이런 문장을 모르더라도 이 2번 기초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NP, NU형 BJ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NPN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NPN 트랜지스터를 설명할 때, 자, 한쪽은 농도가 높다고 플러스로 표시하고, 이렇게 제가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베이스고, 농도가 높은 쪽이 이미터고, 농도가 낮은 쪽이 컬렉터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PN 접합하면 여기 공비층이 일어나고, 여기다 공비층이 생기는데, 이 베이스 영역의 폭이 좁을수록 증폭률이 좋다겠죠? 그래서 베이스 폭은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의 농도가 낮아야 증폭도가 크다겠죠? 그래서 이 베이스의 농도가 제일 낮다. 그래서 농도 차이는 얘가 제일 높고 2순위, 3순위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기초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터와 베이스가 이제 순방향이어야 되죠. 순방향 바이어스여야 돼야지 이제 증폭이 된다. 증폭의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컬렉터와 베이스는 역방향을 강하게 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그린 겁니다. 이게 이제 증폭 영역의 조건이다. 그래서 이미터와 베이스는 순방향, 컬렉터와 베이스는 역방향이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걸 알고 이제 문제 풀어보죠.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순방향 활성 영역. 이 활성 영역이 증폭 영역 아닙니까? 순방향이다라는 거죠. 순방향 활성 영역에서 베이스와 컬렉터. 자, 베이스는 여기고요. 컬렉터는 여기입니다. 사이에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야 된다. 이거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1번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1번이 맞다. 답은 1번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스의 폭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길어야 됩니까? 베이스 폭은 좁을수록 증폭률이 크다겠죠. 근데 너무 좁으면 안 된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역바이어스를 크게 가하게 되면 여기 컬렉터와 베이스의 접합 부분에서 이 공비층이 커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베이스 폭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베이스 폭이 아예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만 좁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어서 이미터와 베이스에 주입되는 전자는 베이스 안에서의 거의 모두 전공과 재결합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증폭이 일어나지 않죠. 틀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컬렉터의 도핑 농도가 이미터의 농도보다 훨씬 높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미터 쪽이 높죠. 농도가 높은 쪽이 이미터다 그랬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그 다음에 순방향 활성 영역에서 베이스 전류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컬렉터 전류보다 크다. 아니에요. 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입력 전류고요. 컬렉터 전류가 출력 전류니까 활성 영역, 증폭이 일어나려면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가 커야죠. 그래서 제가 개수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미터에 움직이는 다수캐리어가 100개라고 하면 원래 개수로 셀 수는 없지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1개 정도, 그 다음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99개 정도 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분의 99 하면 99배의 전류 증폭률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컬렉터 쪽이 훨씬 많은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답은 1번만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자,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LED입니다. 발광 다이오드죠. 제가 다이오드, 특수 다이오드들 이제 설명드릴 때 일반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지만 순방향을 쓰냐 역방향을 이용하냐 꼭 외우시라겠죠. 그래서 LED는 뭐라 했어요?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한다겠죠. 그래서 LED의 원리는 뭐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애각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밴드를 우리가 밸런스 밴드,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에너지 밴드를 컨덕션 밴드라고 했죠. 그러면 체애각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밴드로 올라갔어요. 이 전자들이 떠돌고 다니다 보면 전공을, 비어있는 전공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전공을 만나게 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밴드로 내려옵니다. 전공과 결합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럼 아까 받았던 이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내뿜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자연 방출의 원리다. 그렇게 빛을 내뿜는 것이 LED. 그래서 일반 다이오드하고 틀리다 있어요. 일반 다이오드는 우리가 일반 다이오드는 원소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LED는 화합물 반도체로 만든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륨 아세나이드라든지 갈륨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빛이 색깔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자연 방출의 원리로 빛을 내는 것이 LED예요. 여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빛을 가해가지고 증폭해서 인위적인 빛을 만들어낸, 즉 우리가 이제 증폭의 효과를 얻는 거죠. 그게 이제 LED예요. 레이저 다이오드죠. 그것을 이제 유도 방출의 원리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LED는 순방향 바이어스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와 전공이 재결합, 전자가 떠돌고 있다가 전공과 재결합하면서 빛이 발생되는 현상을 이용한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LED가 만드는 빛의 파장은요. 파장은 대체로 반도체의 에너지 갭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에너지 갭이 이 높이죠. 이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물질에 따라서 에너지 갭이 다르다 보니까 빛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포토다이오드. 이건 수강소자잖아요. 수강소자는 역바이어스죠. 역바이어스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피층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 쪽하고 자, 접합이 이렇게 PN 접합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 전하의 폭이 넓어지죠.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방향을 쓰면 이쪽이 뭐예요?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넓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빛이 이쪽에 이제 내려쬐게 되면 여기 결합되어 여기는 전자나 전공이 없는 곳이잖아요. 남는 전자나 전공이 없는 곳이죠. 공필 영역이죠. 근데 결합되어 있는 전자나 전공이 이 빛에 의해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면 전공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 여기 플러스 전압을 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플러스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달려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전압에 의해서 전공은 이쪽으로 달려가겠죠. 그러면 전자나 전공이 움직이면 뭐가 생겨요? 전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빛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함으로써 0과 1을 구분해서 통신하는 이런 용어로 쓰는 것이 수강소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빛을 어떤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데 쓰는 소자가 포토다이오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토다이오드는 역바이어스가 걸린 상태에서 광자의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 전공 쌍이 생성됩니다. 전자나 전공 쌍이 생성되는 거죠. 그것을 이용한다. 맞죠? 맞습니다. 자, 포토다이오드는 에너지 갭보다 이 에너지 갭이 뭐예요? 여기 공간 전하의 폭이 생기면 이제 에너지 갭이 생기잖아요. 갭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빛이 낮아버리면 이게 전자나 전공이 이온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갖는 광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니에요. 최소한 이 에너지 밴드의 갭보다는 큰 에너지를 가해줘야 전자나 전공이 생겨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1, 2, 3번이 정확히 맞다라고 한다면 4번이 답이 된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공부를 정확하게 하다 보면 한 문장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다른 문장들을 통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2ohm과 4ohm짜리 저항들이 10V 전압원이 연결된 회로가 있다. 이 경우 전압원이 공급되는 전력으로 적당한 것은 뭐냐? 이 저항들을 뭐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병렬로 있어요. 똑같은 저항이 병렬로 있습니다. 그럼 합산하면 얼마예요? 절반으로 줄죠. 그래서 얘는 2ohm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놈과 요놈은 직렬입니다. 그죠? 그러면 직렬은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 하나의 세 개의 저항은 전체 저항이 6ohm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도 이제 병렬이니까 2분의 1로 줄겠죠. 그럼 1oh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놈과 요놈은 직렬이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3ohm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3ohm 하나하고 이 6ohm 하나가 병렬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하나의 저항으로 만든다면 자, 병렬 계산은 3 플러스 6이죠.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토탈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9분의 18이니까 2ohm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이거 싸그리 없어지고 하나의 2ohm짜리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된다. 그러면 이 저항에 공급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냐? 전력은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전압이 주어졌으니까 R분의 뭐라고요? V제곱으로 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은 2고요. V는 10이니까 10의 제곱 하면 100이니까 2로 나누면 50이 되겠죠. 전력이니까 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와트냐 그러니까 50와트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죠. 자, OPMF 문제가 나왔어요. 자, OPMF 보자마자 느낀 점이 있죠. 딱 콘덴서가 입력 쪽에 있어요. 이거 뭘까요?
미분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미자라겠죠? 긍정적으로 미자. 미자가 입력에 있으면 미분기. 이 출력 쪽에 이쪽에 있으면 적분기.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요 출력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미분식은 입력 전압이 좋아질 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R C 값이에요. 이 R 값과 C 값을 곱한 거죠. 그 다음에 D, VI, DT죠. 자, VI가 V2라고 써있으니까 정확하게 인으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입력 전압을 미분한 거에다가 RC를 곱한 것이 출력 전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회로의 입력은 VI와 출력, Vout의 관계식으로 볼 때 이 회로는 무슨 회로로 동작하느냐? 일단 미분기죠. 그래서 미분기로 동작합니다. 예, 크기가 1이랍니다. 그 다음에 정연파라 그러는 거예요. 신호일 때, 인가되었을 때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커질수록 출력 진폭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정연파는 사인일 수도 있고 이제 코사인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따르면 정연파는 사인파를 말해요. 진폭 1이니까 신호파를 S of T라고 했을 때 신호파는 진폭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주파수는 모르니까 이제 각 주파수를 오메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입력파죠. 전압이죠. 입력파의 전압이죠. 그럼 이걸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R 곱하기 C고 사인을 미분하면 뭐예요?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고요. 또 속미분한 값을 곱해야 되겠죠. 속미분 곱하면 미분하면 뭐예요? 오메가만 남죠. 그래서 그걸 곱해야 되니까 오메가가 앞으로 오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사인파를 미분하면 코사인파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고 속미분한 것을 곱해줘야 돼. 미분할 때는. 적분할 때는 그것을 나눠줘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뭐예요? 오메가가 2파이 F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주파수가 커질수록 진폭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진폭이 뭐예요? 여기 코사인 앞에 있는 요게 진폭 아니에요? 그럼 RC가 일정하니까 오메가 있을 때 주파수가 높아지면 오메가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폭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 회로는 미분기면서 주파수가 커질수록 출력의 진폭은 커진다가 답이겠죠. 그래서 미분기면서 이제 진폭은 증가한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어렵다고 치면 이제 베이스가 잘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분이 뭔지만 좀 이해가 되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미분기, 적분기는 대대적으로 OPMP에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요거예요. 요게 우리가 적중 과정에서 기출문제 풀이에서 이제 풀었던 거죠. 기출문제 있었죠. 자, 캐패시터가 이렇게 집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겠어요? 저항과 정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단위는 다 페럿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 C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먼저 직렬로 있으면 병렬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저항이 똑같은 게 병렬되어 있으면 2분의 1로 준다 그랬잖아요. 저항에서. 그렇죠? 그러면 캐패시터도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얼마예요? 4페럿이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예요. 이제 페럿은 이제 단위가 똑같으니까 없애버리고 4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병렬이잖아요. 병렬은 직렬처럼 계산하면 돼요. 그럼 더하면 되니까 4하고 8을 더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12. 이해되세요? 12. 그러면 12하고 4는 직렬이니까 병렬처럼 해주면 돼요. 그러면 4 플러스 12분의 R1 플러스 R2분의 R1, R2 하듯이 4 곱하기 12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16이 되고요. 여기에 4 곱하기 12니까 4 약분 넣으면 4가 되고 3이 돼서 3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는 얼마가 된다? 3페럿이 된다. 이쪽은 4페럿이고 두 개가 또 병렬이잖아요. 병렬은 더하면 된다 했죠? 직렬처럼. 그래서 7페럿이 전체 C의 용량입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이거 적중 과정에서 기출문제 풀이해서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예요. 제가 항상 교류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라 했어요? T상 전력, 그죠? 그 다음에 유효 전력, 그 다음에 무효 전력.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 평균 전력이겠죠, 교류에서. 그래서 이게 평균 전력 구하라는 거예요. 소비되는 부하에 소비되는 평균 전력. 전압하고 뭘 줬어요? 전류를 줬죠.
그럼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피상전력은 전압하고 전류, 시료값을 곱하면 되는 거였죠. 그죠? 피상전력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상전력을 PA라고 하고요. 자, 유효전력은 그냥 P라고 할게요. 유효전력은 어떻게 구했어요? 전압, 전류, 시료값 곱해서 코사인 세타죠. 이게 역률값 아닙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가. 이 세타는 뭐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효전력을 구해라. 무효전력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전력은 전압하고 전류, 시료값 곱하고 사인 세타. 그래서 이제 피상전력. 전력은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과 같다. 이런 것도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꼭 외워라. 계속 유효전력만 시험에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올해도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는 이제 파트에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역률도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역률은 안 나왔네요. 그죠? 자, 한번 구해보죠. 자, 이거는 이제 결의 신호를 순식값으로 줬으니까 이걸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러면 시료값으로 고쳐보면 크기는 루트 2로 나눠야죠. 루트 2분의 4가 이제 이게 시료값이죠. 그다음에 각은 20도죠. 이렇게 극좌표 형식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자, 이것도 전류도 극좌표 형식으로 시료값이니까 루트 2분의 2가 시료값이죠. 진폭에다가 시료값. 각도는 80도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예요? 시료값으로만 곱하면 되니까 전압의 시료값은 요거죠. 루트 2분의 4. 전류는 이거죠. 루트 2분의 2죠.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위상차는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얼마예요? 60도죠. 그래서 60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게 루트 2하고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되죠? 2가 되니까 이렇게 곱한 것은 요거 사라지고, 그죠? 요거 2하고 요거 2 약분하면 2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2W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된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10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BJT를 이용한 회로가 있다. 자, BJT의 2m와 베이스 간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 베이스와 2m 간의 전압, 요 전압 차이가 얼마다? 0.7V다. 자, 여기가 2m고, 여기가 컬렉터고 베이스죠.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나가자잖아요. 나가자, NP, N형이다. 그랬죠? P 쪽이 플러스고, N 쪽이 마이너스여야지 이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죠. 그러면 0.7V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쪽이 전위가 높다는 소리예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바이어스 전압을 주기 위해서 10V를 가했고 저항이 두 개가 똑같은 저항을 달았어요. 그러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베이스에 가해지는 바이어스 전압이죠. 얼마예요? 저항이 똑같으니까 절반씩 걸리겠죠. 여기 절반, 여기 절반. 그러니까 10V니까 여기는 5V가 이 사이 전압일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가해진 전압은 5V예요. 그럼 이 전압차가 0.7V가 이쪽이 높으니까 이쪽은 낮겠죠. 그러면 5V보다 0.7V가 낮으면 4.3V가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이의 전압이 0.4V인지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2m 전류죠. 2m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2kΩ분의 4.3V 이렇게 하시면 이 4.3을 2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2.15가 되죠. 킬로가 분자라고 하면 밀리가 됩니다. 이게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트랜지스터, 자, 이게 나가자니까 이쪽에서 흘러온 전류와 이쪽에서 들어온 전류가 합쳐져서 이렇게 흐른다겠죠. 그래서 자, 2m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를 합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구하려면. 근데 전류 준폭률이 100배 이상이면 제가 뭐라 했어요? 이 IE하고 IC가 같다라고 풀어도 거의 오차가 없다 했죠. 근데 이 전류 중폭률이 100배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정확하게 구하지 말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얼마? 2.15mA다.
대충은 이제 좀 작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거의 같지만 요게 더해진 것이 같으니까 실제로는 2.15mA보다 약간 작다. 이 정도 아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요거니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전압이 얼마예요? 2를 곱하면 4.3V가 걸리게 됐죠. 4.3V 걸리죠? 두 개 곱해보세요. 그러면 4.4이 나오죠. 그럼 여기 사이가 4.3V만큼 전이차가 나면 이거 12V니까 12V에서 빼면 이게 얼마가 돼요? 7.7V 정도 되죠. 예, 그래서 7.7V에 가까운 것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출력 전압 구하겠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 전류가 약간 작으니까 2.15보다 작으니까 4.3보다 작은 4V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8V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구하시는 게 훨씬 계산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후행과 같이 이상적인 변압기를 포함하고 있는 교류회가 있다. 자, 전압원에서 유효 전압이 100V, 루트 민 스퀘어라는 것은 이제 시력값을 의미하는 거죠. 인 정연파가 발생된다. 이 회로에서 변압기의 2차 측입니다. 이 2차 측에 있는 부하장 10kΩ에 흡수되는 평균 전력을 구해라. 자, 평균 전력. 한마디로 이제 소비되는 유효 전력을 구해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비되는 유효 전력을 구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를 알면 좋은데, 알면 변압기의 권선비에 의해서 이제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저항이 있다, 전압이 있다 해서 이 전압을 이 저항으로 나눠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폐회로에서는 이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일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항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우리 변압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식만 알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랬죠. 권선비입니다. 권선비. 예, 권선비는요. 자, 2차 측의 권선수분의 1차 측의 권선수죠. 그래서 1차 측의 권선수를 2차 측의 권선수로 나눈 비를 권선비라고 합니다. 이 권선비가 얼마예요, 지금? 자, 10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권선비를 알면, 자,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비도 알 수 있죠. V2분의 V1이죠. 전류는 반비례죠. I1분의 I2죠. 또 하나의 공식이 있었죠. 뭐냐면 입력 측 임피던스와 출력 측. 그러니까 1차 측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ZS, 그 다음에 부하 측에서 생기는 임피던스를 ZL이라고 했을 때, 자, ZL분의 ZS의 제곱근에 이제 비례한 게 권선비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걸로. 요 2차 측의 이 부하저항, 이것을 ZL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1차 측의 입력 저항으로 고쳐가지고 등가 회로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권선비가 이제 10분의 1이니까 요 두 식을 가지고 풀면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자, 권선비의 제곱이죠. 10분의 1의 제곱입니다. 이거 제곱하면은 ZL분의 ZS가 되죠. 고로 ZS는 자 1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ZL이 됩니다. 즉 권선비의 제곱에다가 부하장을 곱하면 1차 측 입력 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냐? 자, 이걸 제곱하면 100이죠. 100분의 1 곱하기 부하장이 10kΩ이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러면 공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10 곱하기 10이니까 100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이제 등가 회로로 고친다라는 거죠. 똑같은 등가 회로로. 그러면 1차 측에 이제 가해진 전압이 100V 루트 민 스퀘어 값이 가해졌고요. 1차 측에 있는 저항은 그대로 써주는 거죠. 100Ω.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기는 저항 값이 등가 회로로 얼마냐 이 말이죠. 이것이 ZS다 이 말이죠. 이 값이 어떻게 구한다? 권선비의 제곱에다가 부하 저항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구한 거죠 지금.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105옴이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부하에 걸리는, 즉 소비되는 유효 전력, 즉 평균 전력은 여기서 이 회로에서 이 저항에 걸리는, 즉 소비되는 유효 전력과 같다라는 거예요. 등가 회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력을 구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 105옴이고 얘도 105옴이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서 100볼트가 가해졌으니까 반반씩 걸리겠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50볼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이 주어지고 저항이 주어지니까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저항은 105옴이고 전압은 50볼트니까 50의 제곱. 그럼 공 두 개는 이렇게 없어지고 5, 25가 돼서 답은 25와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는 있는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등가 회로로 고쳐서 풀어야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요식이다.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요식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식에다 별표 3개 놓고 항상 변압기에서 문제를 풀 때는 요식을 이용해서 푼다. 아시겠죠? 12번으로 갑니다. 자, 이득이 30dB입니다. 이제 이게 교재 외에 나온 거지만 dB는 우리가 이제 통신 이론부터 해서 통신 쪽에서 이제 많이 배웠죠. 그래서 dB는 자, 30dB라고 했는데 감색입니다. 그래서 이득이 30dB인 감색이에 85W인 신호를 입력하게 되면 출력 신호의 전력은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색이잖아요. 이득이 30dB인 감색이. 감색이가 뭐예요? 주는 거죠, 주는 거. 그래서 30dB가 줄었다 이런 뜻이겠죠. 마이너스 30dB다. 자, 그러면 이제 전력이 주어졌을 때 몇 노고요? 10노고죠. 10노고입니다.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이 얼마요? 85W예요. 그럼 출력이 얼마였길래 30dB가 감쇄됐겠느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죠. 이게 없어지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이.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가 이제 밑이 10인 로그니까 계산하면 85W분의 P는 10에 요거 승이죠.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고로 P는 곱하면 이제 85가 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가 되죠. 그래서 밀리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85 밀리와트가 될 텐데 1, 2, 3, 4에 보니까 다 와트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승을 이제 마이너스 3승을 하면 하나, 둘, 세 개 가면 0.08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0.085 와트가 답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이게 감색이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감색이니까 이득이 마이너스 30dB다 이렇게 주어졌지만 마이너스 30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를 사용하는 다음 회로에서 출력 전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입력이 양쪽에 들어오면 감상기라겠죠. OPMP 응용 회로에서 비반전 입력 단자와 반전 입력 단자에 모두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감상기밖에 없다 했어요. 감상기. 그래서 얘는 감상기인데 저항이 이렇게 이제 똑같이 대칭되어 있으면은 간단한 공식으로 풀지만 이렇게 저항이 다를 때는 어떻게 푼다 했어요? 원칙대로 중첩 이론을 이용해서 푼다. 그래서 먼저 요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했을 때 A점의 전위를 먼저 구해보자라는 거죠. VA는 이게 하나의 폐회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이 1kΩ, 1kΩ 달았는데 가해진 전압은 2V가 가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A점의 전압이 되죠. 그래서 저항이 같으니까 절반이 걸리겠죠. 그래서 1V가 여기에 입력되는 전압입니다. 그러면 이제 Vout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중첩 이론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먼저 이 전원은 없고 이 전원만 있을 때 구하면 뭐예요? 마이너스의 단자, 즉 반전 입력 단자에 입력이 들어갔으니까 반전 증폭기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고 반전 증폭이니까 R1에 해당되는 저항이 이거죠. RF에 해당되는 저항이 이거예요. 그래서 1kΩ분의 3kΩ 곱하기 입력 전압 2V죠. 이렇게 구하면 요 신호만 있을 때의 출력 전압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요게 접지가 되고 이렇게 접지가 되고 요 신호만 있을 때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전압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이니까 1V가 가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단자, 즉 비반전 인협 단자에 입력이 됐으니까 비반전 증폭기가 되죠. 그러니까 비반전 증폭기는 1 플러스 R1분의 R1이 이거죠. RF가 어떤 거예요? 요거죠. 3kg 곱하기 입력 전압이죠. 입력 전압 2V죠. 1V죠. 죄송합니다. 1V예요. 1V예요. 여기 전압이 입력 전압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kg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V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kg 없어지면 3에다 1 더하면 4가 돼서 1을 곱해도 4가 되죠. 4V가 됩니다. 합치면 마이너스 2V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 이론을 이용해서 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연이어서 계속 감상기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저항이 일정한 비로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르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이제 부계한 증폭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계한 증폭기의 특징은 시험에 중요하죠. 부계한을 걸게 되면 첫 번째 안정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이제 나빠지는 것은 이득이 떨어진다 했죠. 그래서 이득이 떨어진다는 것 빼고는 거의 뭐 대다수가 좋아지는 점이다. 그래서 부계한의 특징 첫 번째 안정도가 좋아진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폭이라고 하죠. 대역폭이 넓어지죠. 대역폭도 넓어지고 외율도 줄고 그렇죠. 단 이제 이득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죠. 그다음에 계환을 걸게 되면 이제 변동되는 게 있어요. 저항이 변동됩니다.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 변동되는데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환을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입력 저항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출력 저항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특징만 나왔네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겠어요. 부계한 증폭기를 사용할 경우에 안정도가 좋아지죠. 나빠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부계한 증폭기를 사용할 경우 이득만 떨어진다겠죠. 그래서 이득이 일정해지는 영역. 이득이 일정해지는 영역을 말했네요. 이득이 일정해지는 영역이 뭐예요? 우리가 사용 가능한 주파수 폭이죠. 그래서 이득이 일정해지는 영역, 이게 바로 대역폭을 의미합니다. 사용 가능한 주파수 폭을 말해요. 이것이 감소한다. 땡이죠. 증가하죠. 우리가 대역폭이 증가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부계한 증폭기를 사용할 경우 외율이 감소한다. 맞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부계한 증폭기를 사용할 경우 잡음이 감소하죠. 증가하지 않고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 2번 내용, 이득이 일정해지는 영역은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감소한다는 틀렸다. 답은 이제 3번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4번 다 중요하지만 모르더라도 3번이 정확하게 외율이 감소한다는 거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은 중간 탭 변압기가 있는 회로에서 딱 보니까 중간 탭이 있네요. 변압기도 있고 이거 뭐예요? 다이오드 2개 딱 보고 이게 바로 단상, 전파, 정류 회로죠. 정류 회로 파트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반갑네요. 자, 일단 중간 탭이 있는 것의 특징을 아셔야죠.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요 높이가 이제 VM이라고 한다면, 높이가 VM이라면, 자, 우리가 중간 탭이 있으면 반반씩 나뉘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파가 가고요. 자, 이쪽으로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뒤집혀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뒤집혀서 이쪽으로 가죠. 이쪽에 플러스가 갈 때 이쪽 마이너스가 이쪽으로는 가는 거죠. 그 대신 이 진폭이 절반으로 줍니다. 자, 2분의 VM.
얘도 2분의 VM이 되는 거예요. 이 진폭 크기가. 근데 이제 여기서 변압기를 알아야죠. 변압기가 1대 1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1대 2잖아요. 전압은 권선비에 비례하죠. 2배로 뻥튀기가 돼요. 그럼 요거의 VM이면 원래는 2분의 VM으로 줄여야 될 것이 이제 2배로 가니까 VM으로 그대로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VM으로 그렇게 한다. 진폭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전파 정류회로니까 요 다이오드가 반파를 보내는 거죠. 플러스 반파. 플러스 반파가 갈 때 요렇게 파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갈 때는 여기에 차단이 되죠. 그다음에 요게 갈 때는 요게 차단이 되고 요게 갈 때 요게 온이 돼서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전파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전파 정류 회로가 된다는 건 뭐 기초 공부 때 다 배우셨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진폭의 크기죠. 이게 이제 VM이라는 거죠. 이게 1대 1이었다면 2분의 VM인데 VM이 온다. 그럼 진폭이 이렇게 올 때 전파잖아요. 전파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시료값이에요. 루트민 스퀘어죠. RMS. 그 다음에 평균값. 시료값, 평균값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루트민 스퀘어는 루트 2로 나눠주면 된다 했어요. VM을. 그 다음에 전파 정류회를 때 평균값은 파이분의 2를 곱하면 된다 했어요. VM에. 반파일 때는 이게 2로 나눠주고요. 반파일 때는 평균값은 파이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파 정류회로냐 전파 정류회로냐에 따라서 시료값과 평균값이 중요하다. 꼭 외워라.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느냐는 문제를 냈어요. 굉장히 반가운 문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1번을 볼까요? 중간탭 반파 정류회로이므로 이거 반파입니까? 전파죠. 틀렸죠. 출력 Vout은 반파 정류회로 값을 얻을 수 있다. 땡이죠. 이거 전파 정류회로죠. 자, 그 다음에 평균값은요? 평균값은 여기에 VM이 얼마예요? 최대값이 200V죠. 200. VM이 200이에요, 지금. 그럼 평균값은 얼마여야 돼요? 요거죠, 요거. 평균값은 파이분의 400이어야 돼요. 틀렸죠? 요거 1.414가 루트 2예요. 1.414가 루트 2 값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200이라는 것은 루트 2분의 VM을 한 거죠. VM이 200V니까. 즉, 이거는 평균값을 구한 게 아니라 시료값을 구한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 방향의 전압, 역전압. 이걸 PIV라고 하죠. PIV는 단상 전파 정류회는 2배의 VM이죠. 이거 기초에서 배웠어요. 기초 공부할 때. 단상 반파 정류회는 VM이고요. 단상 전파 정류회는 중간 탭이 있는 것은 2배의 VM. 브릿지형은 VM. 이런 걸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V니까 2를 곱하면 400V죠. 그래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 PIV는 400V 맞죠? 3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료값은 이게 3.14가 파이값 아니에요. 파이분의 400은 평균값을 구한 거죠. 파이분의 여기 200이니까 곱하면 400 아니에요. 얘는 시료값을 구한 게 아니라 평균값을 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평균값을 구한 거고 얘가 시료값을 구한 거죠. 서로 바뀌었습니다. 답은 3번만 맞았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이 이제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6번입니다. 요게 참 반가웠어요. 이게 이제 전자공학 파트 외에 나온 문제죠. 기타 문제입니다. 전자기파, 전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이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FM 라디오 주파수 대 제가 FM하고 AM 정도는 외워라 강조를 했습니다. FM은 88MHz에서 약입니다. 108MHz대를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FM 라디오 주파수 대입니다. 약이에요. AM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530kHz예요. 그 다음에 1600kHz 약입니다. 이거 소수점을 생략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526.5kHz에서 1606.5kHz까지를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의 AM 라디오 주파수대입니다. 네,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FM도 이걸 약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맞출 수 있죠. 국내 FM 라디오 주파수는 AM 라디오 주파수보다 낮다 그랬는데 이게 높죠. 메가고 이런 킬로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답을 금방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답은 1번으로 고를 수 있죠. 그리고 주파수 때 몰라도요. FM이 AM보다는 주파수가 높다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기뻤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빛의 종류 중에서 제가 이거 빛의 종류 중에서 주파수 높이에 따라서 이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적외선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X선이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감마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주파수대가 높은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쪽이 파장이 긴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울 때 제가 이렇게 외우라겠어요. 이게 가지만 과. 그리고 이게 자지만 잠이라고. 잠자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외우라했어요? 적과의 동침. 같이 잠자는 것은 금물이다. 적과의 동침을 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적과의 동침을 하지 말라. X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선이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감마선이 이런 빛보다 높은 주파수대에 있다. 이렇게 제가 외우란 적이 있습니다. 기초 공부할 때. 그래서 적과의 동침은 금물이다. 이렇게 외우라겠어요. 이거 아시면 쉽게 풀리는 거죠. 자외선은 적외선보다 주파수가 높지요. 봐봐. 자외선은 여기 있잖아요. 자외선은 적외선은 여기 있잖아요. 적외선보다 자외선이 높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짧다는 건 주파수가 높다는 소리죠. 가시광선은 여기 있고 적외선은 여기 있으니까 주파수 높은 거 맞잖아요. 파장이 짧은 게 주파수가 높은 거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대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전자레인지의 주파수대를 가끔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2.4GHz 근처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음식을 가열하더라. 이건 모르셔도 답은 1번이라는 건 맞힐 수 있죠. 근데 이제 강의 도중에 제가 전자레인지의 주파수는 2.4GHz 쓴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구성을 가진 발진 회로가 있다. 너무 반갑죠? 이 발진기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C가 2개 있네요. 트랜지스터 FET가 있죠. 예,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BJT를 많이 그렸는데 FET를 사용해도 되죠. 근데 이제 C가 2개 있고 L이 2개 있잖아. LC 발진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C가 2개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C자를 따서 외우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콜피츠라고 했죠? 콜피츠? 콜피츠 발진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콜피츠 발진기. L이 2개 있으면 뭐예요? 하트리라겠죠. 그래서 제가 외울 때도 L이 2개 있으면 L이 발진 소자인데 L의 단위는 헨리를 쓴다. 헨리라는 단위를 쓴다. 그래서 헨리의 약자 하틀리 이렇게 외우라고. C가 2개면 C의 약자 C 이렇게 해서 콜피츠다. 이렇게 외우라겠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맞췄을 것 같습니다. 18번으로 가죠. 다음 중 기억소자입니다. 메모리라는 소리죠. 기억소자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기억소자가 필요한 건 조합 논리예요, 순서 논리예요? 순서 논리죠. 그럼 이 중에 순서 논리로는 뭐밖에 없어요? 플립플롭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다 조합 논리로죠. 그래서 제가 디테일할 때 조합 논리 회로의 종류와 순서 논리의 종류를 꼭 외워라. 그래서 조합 논리에는 우리가 가상기, 감상기 배웠고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운 게 비교기.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프롭을 이용한 것들은 저 따로 외우시라겠어요. 그래서 플립프롭을 이용하는 것들, 레지스터, 그 다음에 SRAM, 카운터, 분주기, 그랬죠? 그런 것들은 예, 플립프롭으로 만드는 제품들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중 불대수의 연산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적정치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이 오타가 좀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말이죠. 자, A5와 1은 1, 5와 A라고 할 수 있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값은 항상 뭐가 돼요? 0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1이 되죠. 틀렸죠? 항상 1이죠. 제가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A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해놓고 5화를 해봐라. 그랬어요? 5화는 하나만 1이어도 1이니까 얘는 1이고 얘도 1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같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 답을 적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답을 똑같이 적어야죠. 뭐라고? 1이라고 적어야죠. 똑같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 A와 0하고 0, 5와 A는 교환 법칙이니까 성립할 거고요. 이거는 1입니까? 뭐예요? A죠, A. 이것도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이거는 0으로 고정되어 있고 얘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한번 해보라겠죠? 그럼 이거는 0이고 이거는 1이잖아요. 그럼 이 모양이 이 모양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다가 답을 적을 때 이 모양하고 똑같이 적어야죠. A라고 적어야겠죠. 그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A5와 A는 A가 되죠? 이게 정답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왜 그래요? 얘가 0이면 얘도 0일 거예요. 얘가 1이면 얘가 1일 거예요. 5화를 해봐라 그랬죠? 0이고요. 1이죠. 이 모양이 이 모양과 똑같죠. 똑같이 써야겠죠. 그죠? 근데 언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은 눈으로도 풀 수 있도록 연습해라. 그러긴 했어요, 제가. 그죠?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지울게요. 자, A하고 바하고 5화를 하게 되면 A가 0이면 얘는 1이죠. 얘가 1이면 얘가 0이에요. 5화를 해보면 1이고 1이죠. 항상 1이죠. 0이 아니라 1이 되어야겠죠.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너스 문제 같아요. 자, 20번입니다. 전기전자 회로의 응답 특성을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기 위하여 시간 영역의 신호를 줬습니다. 이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하였다면 다음 중 맞는 답을 골라라. 이런 말이에요.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한동안 쭉 나오다가 근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과거에는 잘 나왔던 것이 요즘 근래에 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통신공학 쪽에서 이제 퓨리 변환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라플라스 변환은 중요하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가 잘 나오니까 퓨리의 변환도 마찬가지고 라플라스 변환도 마찬가지고 사인 함수에 대한 문제는 꼭 풀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나왔네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라플라스 변환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인 함수가 있고요. 코사인 함수가 섞여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형성이 성립하죠. 따로따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 오메가 t라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자,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니까 응용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사인 2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대신 뭐가 있는 거야? 2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개수는 그대로 곱해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응용을 해보면 자, s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2니까 4가 되죠. 즉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은 여기 제가 s라겠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메가예요. 빨리 하다 보니까 s가 아니라 오메가고 얘가 s죠. 오메가 값이 얼마예요? 2죠. 2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되는데 개수가 있죠? 개수가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것을 라플라스 변환한 거예요. 선형성이 성립하니까 따로따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응용해서
S의 제곱. 오메가가 똑같이 2잖아요.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고 이번에는 S죠. 근데 개수가 지금 얼마예요? 3이잖아요. 3만 곱하면 된다.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은 S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 4니까 4가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 S제곱 플러스 4분의 곱하면 3S가 되죠. 그래서 요거 따로따로 계산한 거를 더해주면 요 결과의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거죠.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S제곱 플러스 4로 같으니까 3S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21번으로 갑니다. 디지털 문제죠? 자, 요게 조금 이제 디지털 쪽에서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렵지 않죠? 예, 다음 그림과 같은 구성을 가진 논리 회로에서 출력 Y를 입력 AB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A가 들어가면 여기가 뭐예요? A 바가 되죠. B가 들어가면 그대로 B가 되죠. 그래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하라 했죠, 제가. 없으면 O하잖아요. 그러면 A 바 O와 B가 되죠. 그죠? 있으면 전체에다가 발을 붙이는 거죠. 출력 쪽에 낫이 있으면 이게 낫이잖아요. 출력 쪽에 낫이 있으면 전체에 발을 붙이는 거고 입력 쪽에 낫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변수에만 낫을 붙인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푸는 것을 우리가 드 모르강의 정리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A 반은 뭐로 바꿔요? A로 바뀌죠. B는 뭐로 바뀌어요? B 바로 바뀌죠. O와는 뭐로 바뀌어요? AND로 바뀌죠.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드 모르강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인데 이걸 찾으시면 되죠. 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드 모르강의 법칙을 아시는 분들은 뭐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4개의 비트로, 4개 비트입니다. 자, 4개의 비트예요. 자, 4개의 비트로 숫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음입니다. 음의 10진수 마이너스 5입니다. 이 마이너스 5를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비트는 무조건 부호 비트예요. 음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양수면 0이고 음수면 1입니다. 그러니까 음수니까 1이죠. 부호가. 나머지에다 숫자를 적으면 되는데 5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다가 절대값을 딱 치우면 5가 된다 그래서 1, 0, 1, 5를 표현한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부호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절대치를 치웠다고 해서 절대치한 방법. 의한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음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부호 비트는 그대로 쓰고요. 1이라고 그대로 쓰고 나머지를 1의 보수를 취합니다. 부호와 절대치에서 1의 보수를 취합니다. 1은 0, 0은 1, 1은 0으로 고치면 1의 보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부호와 1의 보수에 의한 수의 표현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똑같이 부호 비트는 1로 하고요. 여기에다 1만 더하면 2의 보수가 되죠. 그래서 0, 1, 여기다 1만 더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부호와 2의 보수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초부터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적중까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반대로 이걸 적어놓고 수로 몇을 의미하냐 이것도 공부하시라겠죠. 다행히 이제 이것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는 1의 보수의 표현 방법을 A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2의 보수의 표현 방법을 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1010하고 1011로 되어 있는 것이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3번 문제로 가죠. 왼쪽의 디지털 논리 회로는 오른쪽의 카르노 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왼쪽 회로의 빈칸에 들어갈 게이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요게 이제 응용된 거예요. 요게 아마 디지털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렵지 않죠, 근데. F는 폴스의 약자니까 0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0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할 때 0으로 썼던 것들이 폴스고요. true죠. 참인 경우죠. 우리가 연습할 때 1인 거죠. 1인 거예요.
카르노 맵을 할 때 1로 표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간소화를 하려면 이제 이웃하는 1을 묶으면 되는데, 묶을 수 있는 것이 2의 n승. n은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있죠. 0을 넣으면 1, 1을 넣으면 2, 2를 넣으면 4, 8, 16 이렇게 묶을 수 있다겠죠. 근데 최대한 많이 묶는 게 최소가 된다. 중첩이 돼도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딱 이웃하는 1을 묶으려고 했으니까 이웃하는 1은 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세 개는 못 묶죠?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묶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카르노 맵은 구였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이 이웃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럼 두 묶음이 다 나왔죠. 그럼 요걸 이제 간소화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이 방의 이름이 A, B, C 순서니까 순서대로 1, 1, A, B가 1, 1 아닙니까? C는 0이니까 이 방의 이름은 1, 1, 0이죠. 이 방의 이름은 1, 1, 1이죠. 그래서 이 방하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변수만 쓰라겠어요. 그럼 앞에 있는 1은 A는 1, 1 안 변하니까 A고요. 1로 안 변하면 A, 0으로 안 변하면 A 방. 그죠? B도 1, 1 안 변하잖아요. B도 안 변해요. 1로 안 변하니까 B. C는 0, 1 변하잖아요. C는 탈락. 그래서 이게 답이 A and B가 답이에요. 자, 요 두 개를 해보죠. 요 놈과 요 놈. 요 방의 이름은 0002 방이고, 요 방의 이름은 1002 방이죠. 1002 방이죠. 자, 앞에 A를 볼까요? 0, 1 변하죠. 탈락. A는 탈락이에요. B는 00 안 변하죠. 0으로 안 변하니까 B 바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C를 볼까요? 0, 0 안 변하죠. 0으로 안 변하니까 C 바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OR로 연결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 and B를 표현한 게 이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들어가니까 이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A, 제가 요걸 따지지 말고요. 여기다 바로 그릴게요. 요걸 바로 그릴게요. 출력이 A and B, O와 B 바 and C 바죠. AND 게이트를 하나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A, B. 그럼 요거 그린 거죠. 요것도 AND잖아요. AND를 하나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는 B 바니까 여기다가 낫을 붙여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B 바죠. C 바니까 C는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낫을 연결해서 그리면 C 바가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그것을 OR로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OR로 연결하면 이 출력 F가 나오는 거예요. Y니까 Y로 가죠. 여기가 Y잖아요. 그래서 Y라고 해보죠. 이렇게 그리는데 틀리죠, 모양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AND에 낫이 붙어 있는 NAND잖아요. NAND로 회로를 바꾼 거죠. NAND만으로. 우리가 연습했었죠. NAND만으로 고치는 방법. 이게 OR 모양이니까, OR 모양은 AND 모양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입출력에 낫을 붙이면 된다겠죠. 그래서 출력에 낫 붙이고, 여기다 붙일 걸 여기다 붙이면 된다겠어요. 여기다 붙일 걸 여기다 붙이면 된다겠죠. 그럼 모두 낸드로 바뀌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맞았어요. 모양이. 이것도 맞았어요. 근데 요게 여기 1, 2, 3, 4에 없어요. 게이트가. 그럼 요것도 한번 변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변형하는 방법은 모양이 AND니까 OR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OR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OR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모든 입출력에 뭘 붙여라? 낫을 붙여라. 그러면 여기다 낫을 붙이려고 했더니 낫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지워지는 거죠. 왜? 이중부정이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낫을 붙이려고 했더니 낫이 있잖아요. 그럼 지우면 되죠. 이중부정이니까. 여기다 낫을 붙이려니까 낫이 있잖아요. 지우면 되죠? 이중부정이니까. 뭐만 남아요? OR만 남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게이트 이름은 OR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K맵이라든지 게이트 변환이라든지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들은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좀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파트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다. 자, 24번입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 파이널 과정에서, 적중 과정에서, 제가 2단자망과 4단자망에서 지금까지 출제 경향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군무 시험에. 그래서 이제 기초 과정에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죠. 4단자망도. 그 중에서 이제 A, B, C, D 파라메타는 중요하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적중 과정에서 제가 놓쳤어요. 그동안 출제가 안 돼서 적중 과정에서 여기는 또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와버렸습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나올 만도 한데 그동안 안 나와서 이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보실 분들은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제가 뭐 두 가지 형태만 외워달라 그랬어요. 이쪽이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일 때 여기가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다 하나가 직렬 방향으로 이랬을 때 A, B, C, D 파라메터 값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럴 때 양쪽에 이쪽이 1 여기가 Z1이면 Z1 이 저항 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0 이거 하나만 외워달라겠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쪽에 병렬 방향으로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랬죠. A, B, C 파라미터는 어떻게 됐어요? 행렬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여기가 1 똑같고 여기가 이번에는 0이고 여기가 Z2분의 1 이렇게 된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외우면 어떤 회로든지 다 이제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붙었다. 그죠? 그러면 이 행렬에다가 뒤에다가 이 행렬을 뒤에 오니까 이 행렬을 연산을 해주면 된다겠죠? 1, 0, Z2분의 1. 행렬 계산하는 법은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만 알고 있으면 끝난다겠어요. 근데 이제 요 복잡하게 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요거 하나 낸 거죠, 지금. 이 Z2 대신에 뭐 낸 거예요? Z라고 낸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Z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1이고, B의 값은 0이고, C의 값은 Z분의 1이고, D에는 1이 답이 되겠죠? 아주 단순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A는 1 맞고, B는 0 맞고, C는 Z분의 1 맞고, D는 1인데, 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4번이 답이다.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웠을 거고요. 그죠? 외웠다가 그동안 안 해가지고 까먹으신 분들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자, 25번 문제로 가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출제 문제 중에서 아마 이제 이번 출제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적중 과정에서 배웠어요.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부하의 저항값을 조정하여 최대의 전력이 부하에 전달되도록 부하의 전달 전력을 구하라. 이 경우 최대 전력은 얼마냐? 한마디로 최대 수신 전력이 올 경우를 구해가지고 최대 전력을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유사 문제를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이 A점, B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부하 저항이라고 보고 요 복잡한 이 회로를 하나의 전압,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된 하나의 저항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로 바꿀 수 있죠. 이걸 태분한의 등가 회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태분한의 등가 전압이고 이게 태분한의 등가 저항이라면 여기가 이제 A, B 그 다음에 여기가 RL 가변 저항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만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최대 전력이 들어오려면 수신되려면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이 같아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최대 수신 전력은 또 어떻게 구해요? 전력은 4배의 RL이죠. RL분의 요 VT의 제곱이죠. 이렇게 구하죠. 근데 이게 등가회로만 구하면 이제 다 구해지는 건데 이 등가회로 구하는 게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최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 AB 양단을 끊고요.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이 태분한의 등가 저항이죠. 태분한 등가 저항 먼저 구해보죠.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할 때는 AB 양단을 끊고 나서 전원을 다 없애야 돼요. 전류원은 오픈이죠. 끊어버리고 전압원은 셔트죠. 이어버리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두 개는 병렬이고 이건 직렬이잖아요. 이 두 저항을 병렬 계산하면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단위가 킬로옴이니까 킬로옴을 하게 되면 9분의 18이니까 2킬로옴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kΩ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직렬이니까 총 4kΩ입니다. 테이블 안에 등가 저항은 금방 구했네요. 4kΩ. 여기는 4kΩ이에요. 그럼 여기도 4kΩ를 달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야 최대 수신 전력이 온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테이블 안에 등가 전압 구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테이블 안에 등가 전압 구하는 방법은 이 두 단을 끊고요. 여기서 봤을 때의 전압을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다 봤을 때 전압을 어디를 봐야 되냐 이런 거죠. 자, 일단 테이블 안에 등가 전압을 구할 때 전원이 두 개잖아요. 중첩 이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전압은 있고 이건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전류원을 없애는 방법은 오픈이죠. 자, 이걸 끊어버리고 여기도 끊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끊고 여기도 끊으면 이 저항은요 달랑달랑하죠. 달랑달랑이 뭐야? 전원은 연결된 게 없어요. 여기서 전압이 있으니까 전류가 흘렀을 때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야 되는데 이쪽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저항이 무한대 역할을 해가지고 신호가 하나도 안 가요. 모든 신호가 다 이리로 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신호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저항은 있으나 없으나 무의미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없는 저항하고 똑같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테이블 안 등가 해로할 때 이런 거 무지하게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요 3kΩ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테이블 안에 등가 전압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6kΩ고 3kΩ니까 전압 분배 법칙이죠. 3 플러스 6분의 자기 자신 3 곱하기 전체 6V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9니까 3, 3은 9니까 3이고 2가 돼서 2V가 되죠. 예, 전체 전압의 3분의 1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V가 테이블 안에 등가 전압 첫 번째입니다. 예, 요 전압만 있었을 때 2V예요. 그렇게 끝내면 안 되죠. 이제 이 전원도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요 전원을 없애요. 이렇게 셔틀로 없애버리고, 그죠? 이 전원이 있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전압이 바로 테이블 안에 등가 전압이죠. 그럼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이 양단을 봤다는 거고, 여기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저항이 없죠.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은 같은 노드죠. 그래서 요 점은 같은 노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전압, 즉 이 회로 여기 전체의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요것과 요거는 병렬이고요. 요건 직렬인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전체에 걸리는 전압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이 회로의 전체 전압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려면 저항을 먼저 구해봐야죠. 전류는 아니까. 요 두 개의 저항은 아까 계산해서 병렬 계산하면 2kΩ였죠. 이 두 개를 병렬 계산하면 합치면 몇 개요? 4kg죠. 직렬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4kg고 전류가 이렇게 4kg에 흐르면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그럼 얼마예요? 킬로하고 미리는 없어지고 8V죠. 8V예요. 이해되세요? 8V. 그래서 8V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공급했을 때 A가 없고 8V가 걸리고요. A가 없고 A만 있을 때 2V가 걸리니까 합치면 10V죠. 그래서 테이블 안에 등가 전압을 드디어 구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V라고 구했으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면 여기는 4kΩ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최대 수신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이 밑에 내가 공식을 적어놨죠? 4배의 RL, 4kΩ이죠. 분의 VTH의 제곱. VTH가 10V니까 10V의 제곱.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25가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6.25 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당일날 보실 때하고 제가 풀이할 때하고 느낌이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한 어떤 숙지가 안 되셨다든가 긴장을 하셨다든가 그래서 놓친 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쉬운 점이 있었겠지만 이 전장과학 문제는 이번에 평이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다소 있었어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한 두세 문제 말고는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공부부터 적중 문제까지 풀이를 다 충실히 하신 분들은 충분히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